안녕하세요. 올 1년 동안 여러분과 한국사를 공부할 이덕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은 1차 시, 2차 시, 3차 시를 김완중 선생님과 하였고 이제 4차 시와 5차 시와 6차 시는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배웠던 내용을 이어서 오늘은 여기 나와 있듯이 삼국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세 번째 단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치열해진 삼국의 경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여기 이 단원에 대한 기본적 개요를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그중 고대 국가의 지배체제, 그중 제3단원에 해당하게 되는 삼국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이 단어는 교과서 19쪽에서 22쪽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는 첫 번째, 삼국의 상호 경쟁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삼국이라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이는 그 경쟁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 일반적으로 동아시아라 하면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폭넓게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만 우리 한국사 시간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에만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변화가 삼국 상호 경쟁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신라의 삼국통일 그것에 대한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핵심 용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는데 첫 번째 단원 치열해진 삼국의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9쪽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치열해진 삼국의 경쟁 언제부터 시작되게 되냐? 이거는 4세기부터 시작되게 된다. 4세기부터.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4세기부터가 되느냐? 이때 와야 국가가 제 꼴이 드러나는 거죠. 이른바 이때 와야 중앙집권 국가가 성립되게 되는 이때 와야 중앙집권 국가가 이제 와서 성립이 되는 시기가 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으로 영토를 확장해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중앙집권 국가가 성립된 것은 각국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먼저 고구려의 경우에는 1세기 연왕 때, 태조왕 때, 백제의 경우에는 3세기 고이왕 때,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 4세기 내무왕 때,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삼국이 세력을 확장해 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바로 그 지역은 어디가 되냐? 여러분 잘 알죠? 한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강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강들이 나옴을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강들의 위치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강은 바로 이 한강이 되겠습니다. 한강의 위치는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 한반도 중부를 가로지르는 강이다. 그래서 이 한강은 이쪽에 북한강, 그리고 이쪽으로 남한강, 그리고 이것이 모여서 서울을 지나 서해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중요성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가 바로 압록강이 되겠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계가 되는 압록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압록강 이북, 중국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 아니 폭넓게 이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지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만강이 있게 되는데 두만강에서 이쪽 편, 그러니까 동해 쪽으로 있는 이쪽은 연해주, 오늘날 러시아 영토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강이 바로 여기 나오는 대동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평양이 있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에서 이제 남하하기 위해서 이쪽에 도읍을 정한다. 바로 평양이 있는 곳이 여기 나오는 대동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강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낙동강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낙동강, 그래서 이 주변에 바로 가야, 그리고 이쪽에 신라가 위치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강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 어디가 되죠? 한강입니다. 한강은 앞서 잠깐 설명을 했지만 한반도 중부를 관통해가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청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한강은 유역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강 주변에는 아무래도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산물과 같은 이런 경제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지역이 한반도 중심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삼국은 각축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한강을 차지한 순서 여러분들 역시 잘 알고 있죠? 제일 먼저 어디가 되게 됩니까? 고구려 아니죠? 어디가 되죠? 백제. 그렇습니다. 아니, 백제는 우리가 한강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제가 제일 먼저 이제 장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백제가 한강을 거점으로 해서 한반도 전체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언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4세기 어느 왕 때가 되죠? 근초광 때. 알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고구려가 남하 정착을 하게 되죠. 5세기 어느 왕 때? 광개토 아닙니다. 언제가 되죠? 장수왕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신라가 차지하게 된다. 몇 세기? 6세기에 신라가 이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된다. 물론 백제도 중요하고 고구려도 중요하지만 신라의 입장에서 한강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신라는 한반도 동남부에 위치했던 나라로서 중국과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백제에 가서 굽신거리고 그리고 고구려를 거쳐서 가고 이랬습니다. 자, 그러나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과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교류가 됨으로 인해서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을 다지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국제정세를 이용하게 된다. 국제정세를 이용해서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당시 국제정세, 우리가 영향받은 나라 어디? 그렇죠. 중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중국이 혼란기는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기가 되고 중국이 강력한 왕조가 등장하면 우리로 봐서는 대단한 위기의 시기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보게 되면은 3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6세기까지가 중국은 큰 혼란기가 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어떻게 되냐면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물론 조금 세분해서 보게 되면 3세기는 삼국시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위, 촉, 오 세 나라가 나뉘어서 싸웠던 삼국지의 시기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일했던 나라는 삼국이 아니라 위나라를 계승했던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게 된다. 그래서 중국의 북쪽에 누가 내려오게 되냐면은 5개의 오랑캐가 남하를 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언제라고 하냐면 5호 16국 시대가 되게 된다. 이 호자는 오랑캐 호자입니다. 5개의 오랑캐가 내려와서 16개의 나라를 만들었던 혼란기가 되고 그리고 5세기와 6세기에는 남북조 시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혼란기를 겪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삼국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강 유역에서 성장한 백제, 바로 백제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원래 마한의 한 소국, 마한의 한 소국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성장을 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배워서 잘 알고 있죠? 마한에서는 쉬운 4개의 소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백제가 되게 됩니다. 조금 여담 얘기할까요? 이 백제라고 할 때 이 제자, 한자로 쓰게 되면 약자로 쓰겠습니다. 요 제자, 이 제자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나루터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백제 이름은 십제였는데 이게 백제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백제는 처음에 10개의 포구를 장악할 정도의 소국가였는데 이제는 100개의 포구를 장악할 만큼 큰
국가로 발전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백제가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다. 즉 일찍부터 해상 강국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의 한 소국으로 이제 발전을 해 가게 되고 그러다가 3세기 고위왕 때가 되죠. 자, 이 3세기 고위왕 때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앙 집권 국가로 이제 성장을 해 나오게 된다. 그럼 뭘 통해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느냐? 자, 우리가 뭐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일단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 한강 유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 중국 한나라가 남겨두었던 한군현과의 항쟁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이 고위왕 때 율령이 반포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100%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지 기록에는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율령이 반포됐다는 말은 혹시 여러분들이 참고서나 이런 데서 나오게 되면은 일단 이것은 제껴주시라는 것. 알겠죠? 그래서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4세기 어느 왕 때 근초고왕 때가 되죠. 자, 이 근초고왕 4세기 때 이때가 백제의 전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한강은 기본적으로 차지했죠. 그리고 아직 남아있었던 만의 쉬운 4개 국가 중에서 남아있었던 국가들을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 남쪽으로 가서 만의 전 지역을 병합하게 되고 만의 전 지역을 이제 완전히 정복을 한다는 얘기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쪽, 가야 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야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게 되고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근초고왕이 어디를 공격하게 되냐?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고 그 결과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아주 큰 업적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강력한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 진출까지 하게 되는 해외에 진출을 하게 되게 되는데 자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은 산둥 지방과 그 다음에 또 있는 산둥에 있는 진나라 쪽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은 일본으로까지 연결되게 되는 해상무역으로 크게 발달을 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9쪽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참고해서 우리 지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백제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제는 이 한강을 기점으로 성장하여 이쪽으로 어디가 되죠? 그렇습니다. 만의 전 지역을 병합하게 되고 가야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평양을 공격하여서 한반도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근초고왕 때는 바닥은 어디까지 가죠? 그렇습니다. 동진까지. 그리고 이쪽으로는 어디까지? 바다를 통해서 규슈,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4세기 근초고왕 때의 지도입니다. 눈여겨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2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소단원,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고구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발전이죠. 이 고구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까 선생님이 백제 얘기도 해줬죠. 그럼 고구려도 해줘야 되겠죠. 고구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가 되면 구려, 좀 구리죠. 이 구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큰 마을,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어떤 말이다? 큰 마을, 큰 고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고구려는 1세기 태조왕 때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4세기에 들어와서 발전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자, 4세기 연왕 때 미천왕 때가 되겠습니다. 이 미천왕 때 오게 되면은 이제 어디를 점령하게 되냐면 서안평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서안평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떻게 되냐? 고구려가 이 요동지방으로 진출해 나가는 쪽에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되게 됩니다. 이름을 보면 알겠죠? 서쪽의 편안한 평야와 같은 땅이다.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였던 서안평을 점령하고 그리고 한 9년 중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낙랑군
자, 이 낭랑을 점령을 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내에서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면서 어떤 발전을 하게 된다? 그렇죠. 자주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랬던 이 미천왕을 이어서 고구건왕이 나오게 되는데 앞서 잠깐 언급이 되었죠. 누구한테? 그렇죠. 근초고왕 때 맞아서 원통하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고구건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백제의 침략이 따르게 되고 이 백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 고구건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구려에는 정말 중요한 왕이 나오죠. 바로 누구냐? 소수림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4세기 소수림왕 때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소수림왕은 일단 중국과 교류하게 됩니다. 어디?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16국 중에 한 나라였던 전진과 교류를 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진으로부터 뭐가 들어오죠? 그렇죠. 불교가 들어오게 되죠. 불교를 수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하게 되고 율령이 뭘까요? 법이죠. 근데 율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과 영이 합쳐진 말입니다. 율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것을 우리가 율이라 하고 그리고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서 어떤 행정적인 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령이 반포가 됨으로 인해서 통치의 규범이 확립되게 되는 것이 율령 반포, 중앙 집권 국가로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태학을 설립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수림왕이 불교를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하고 그리고 태학을 설립함으로써 중앙 집권 체제가 한 단계 더 발달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이어지는데 이 광개토대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벌써 이름 들어보면 알겠죠? 광개토, 영토를 매우 넓혔다 광개토왕이 되게 됩니다. 일단 안으로 보게 되면 어디에 영향을 가게 되냐면은 자 우선 백제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백제의 압박을 가해서 어디까지 진출하게 되냐? 한강선까지. 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한강 전체를 장악한 것 아닙니다. 한강선까지 진출을 해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앞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신라에 침입해왔던 외를 격퇴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라든지 혹은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게 되면은 내무란 때 외가 신라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야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 내무랑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폐하 부디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무랑의 편지를 받고 광개토대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이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왜구를 쫓아내는데 이 광개토대왕이 어디까지 밀고 들어가냐? 김해의 금관가야 같이 가서 금관가야를 초토화시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야 연맹이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연맹체의 중심지가 옮겨가게 되는 큰 사건을 일으킨 게 바로 이 광개토대왕의 남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어디를 장악하게 된다? 만주 지역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주족이었던 숙신을 정벌하고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거란도 정벌을 하게 되는 등 영토를 매우 많이 넓혔다 광개토대왕입니다. 그러나 이 광개토대왕이 한강을 다 차지한 건 아직 아닙니다. 광개토대왕 다음에 나왔던 누구? 이 장수왕 때 한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수왕은 일단 남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배후에 있는 세력과 연결하게 되는 이른바 다면 외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다면, 다방면의 외교라는 거죠. 중국의 남쪽, 그리고 중국의 북쪽, 그리고 북방 유목민족과 연결해서 배후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는 원인은 잘 알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하 정책을 위해서 평양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남하 정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남하 정책의 결과 어떻게 되죠? 한강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백제의 왕은 누구였냐? 계로왕이죠. 계로왕.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라는 개그를 많이 하죠.
이 계로왕 결국 고구려군에게 잡혀서 지금 서울에 있는 아차산성 부근에서 목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을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또 백제는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수도를 옮기게 되죠. 어디로 가죠? 웅진, 공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것도 역시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0쪽에 보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고구려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고구려는 원래 여기 국내성에서 이제 어디로 남하게 되죠? 그렇죠. 여기는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오게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남하정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기는 어디?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자 백제는 세력이 약화되게 되죠.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죠? 웅진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러면서 신라와 연합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 이른바 나제 동맹을 결성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앞서 장수왕이 다방면의 외교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쪽에 누가 있습니까? 북방민족. 그리고 이쪽이 중국의 북조, 이쪽이 중국의 남조. 이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장수왕은 남하정책을 준비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과서 21조 백제의 중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고구려의 남하정책. 이제 백제는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제는 다시 한번 중흥, 다시 한번 부흥하겠다라는 노력이 5세기 말에서 6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우선 동성왕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죠. 삼국, 세 나라가 되죠. 세 나라 중에서 어디를 차지하면 전성기가 된다? 알죠? 한강이죠. 한강을 차지해서 전성기가 되어서 힘을 강하게 발휘하게 되면 나머지 두 나라는 공동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5세기 누가 제일 강합니까? 고구려 맞죠? 그럼 이 고구려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누가 손을 잡아야 된다? 그렇죠. 백제와 신라.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아야 됩니다. 무슨 동맹? 나제 동맹. 나제 동맹을 결성을 해 나오게 되는데, 이 나제 동맹보다 조금 더 강한, 바로 뭘 하게 되면 신라와 백제 간의 결혼 동맹이 이때 체결이 되게 됩니다. 결혼 동맹을 체결하게 된다. 이건 나제 동맹이 보다 강화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국과 교류하게 되면서 이제 백제의 중흥을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세기 무령왕 때 오게 되죠. 삼국사기 기록을 보게 되면은 고구려가 계속해서 남하에서 백제를 공격하나 이 무령왕이 많은 곳에서 고구려군을 물리쳤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령왕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나오죠. 지방의 요충지에다가 22담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담로, 지방의 요충지가 되죠. 하나 주의할 것은 22담로라고 해서 22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담로라고 시작을 해서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22개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어디가 된다? 지방의 어디에다가 요충지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다 누굴 파견하게 되냐? 믿을 놈은 우리 식구밖에 없다. 왕족을 파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게 되냐? 바로 지방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세기 성왕 때, 자, 이 비운의 성왕이라고 볼 수 있게 되죠. 이 성왕은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부터 하게 되냐? 수도를 옮기게 되죠. 어디로? 사비로 천도하게 됩니다. 사비는 어디가 되냐? 부여가 되죠.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나라 이름도 바꾸게 됩니다. 백제란 이름을 버리고 남부여로 이제 개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하려고?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이제 이런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하냐면 중앙과 지방 제도를 정비하게 된다. 중앙과 지방 제도를 이제 정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는 5부로 정비를 하고, 지방은 역시 5방으로 통제하게 되는,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오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기도 한다.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기도 했던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백제의 성왕과 관련된 얘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 신라와 손을 잡게 되죠. 그래서 신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가 차지했던 한강 유역을 회복을 합니다. 한강 유역을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때 신라의 진흥왕에 배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가 군대를 일으켜 재빨리 한강을 차지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의 배신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강 유역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이것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왕이 화가 나서 백제를 이제 잘못 얘기했네요. 신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신라를 공격해 가는 과정에 결국은 그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였던 이름도 어마무시한 김무력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결국 백제의 성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한강 유역을 완전히 상실하고 백제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면서 서서히 그 세력이 약화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 이제 나제 동맹도 결렬이 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 한강의 마지막 주인 신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 이제 성장을 해 나오게 되는데 신라의 성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신라는 경주 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진안의 12개 국가 중에서 사로국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세기 내무랑 때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한다. 우리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고구려의 침략을 피해서 나제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세기에 본격적으로 세력을 키우게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나온 왕이 바로 누구냐면 지증왕입니다. 여러분들 노래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자, 이 지증왕 때가 되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하냐?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그 전까지는 뭐라고 불렀나요? 좀 전에 얘기했죠? 사로라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신라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역시 신라라는 이름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의 명칭은 조금 깁니다. 덕업일신하여 한자로 이렇게 쓰죠. 새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바꾸겠다. 망라사방. 자, 망라사방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말에 의하면은 사방으로 펼쳐나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라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은 뭐냐면은 과거의 것에서 큰 변화를 주어서 이제 바깥으로 크게 진출해 보겠다. 이런 패기, 야망 이런 걸 보이는 이름이 바로 신라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왕의 명칭을 왕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하게 된다. 중국식이죠. 여러분들 앞서 배웠을 겁니다. 거서관이다. 그 다음에 차차웅이다. 그 다음에 이사금이다. 그리고 4세기 내무랑 때 와서는 마립간이다. 이런 고유한 왕명칭을 쓰고 있다가 이제 중국식의 왕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정왕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또 뭘 하게 되냐면 경제력이 크게 발달하죠. 우경이 뭔지 알고 있죠? 소를 통해서 경작한다. 그러니까 땅을 그만큼 깊이 갈아서 시력을 많이 이용해서 생산력을 높이겠다. 자, 농사 지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죠. 수리사업을 해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뜻 아닙니다. 수리할 때 숫자, 물 숫자로 이해하면 됩니다. 수리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때 경제력이 크게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바로 뭐죠? 그렇습니다. 우산국을 정복하게 된다. 울릉도 우산국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 지증왕의 업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법흥왕이 나오게 됩니다. 법을 흥하게 한 왕이다. 딱 답이 나오죠? 율령반포. 그리고 이미 들어왔던 불교가 이때 공인이 되는 겁니다. 삼국 유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신라의 불교가 들어오게 된 것은 5세기 눌지왕 때 고구려의 묵호자라는 승려에 의해서 전파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에서는 이 불교가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가 6세기 법흥왕 때 와서 이제 불교가 공인이 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그로 인해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이제 이때 와서 정비가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법흥왕도 정복 활동을 하죠. 어디를 정복합니까? 금관가야. 그렇죠. 금관가야를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야의 반을 뛰어먹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법흥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법흥왕의 노력을 바탕으로 그 다음 왕이 바로 누구냐면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나아갈 진짜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영토를 크게 넓혔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죠. 백제의 성왕과 함께 힘을 합해서 한강을 차지했으나 배신 때리고 한강을 차지하게 된다. 자, 그래서 한강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디를 장악하냐?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야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대가야를 정복하고 기념으로 또 창녕비를 또 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는 한경도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한경도로 진출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흥왕의 업적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게 되는데 이때 뭘 하게 되냐면 국사라는 역사서를 이제 편찬을 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역사서를 만들게 되느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뭐냐?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이 정도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는 국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안으로는 왕권의 강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국사라고 하는 역사서를 이제 편찬을 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기타 화랑도를 국가적 단체로 공인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불교 교단도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 교과서 21쪽에 있는 지도를 참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신라가 한강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죠. 좀 전에 우리 배웠죠. 진흥왕이 이제 나제 동맹을 결성해서 고구려의 남하를 막고 신라와 합해서 이제 한강을 차지했습니다만 신라가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된다. 근데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게 된 것은 앞서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와 백제와는 다른 의미가 있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한반도 남부에 치우쳐 있던 국가가 한강을 차지함으로써 이제 누구와 손을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여기 있는 중국과 교류를 하게 되고 여세를 몰아서 결국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며 삼국 통일의 아주 중요한 발판을 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삼국 중 어느 나라가 한강을 차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이상까지 우리가 이제 삼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의 성장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지도 꼭 확인하면서 한강을 중심으로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보는 것이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